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약 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고,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2문제가 구성이 되고, 한 문제는 거의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전통적으로 다뤄졌던 주제가, 지금 이제 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또는 이제 빌리는 입장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상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거, 부채금융, 그 다음에 이제 매자닌 금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이 되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랬을 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채라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갚아야 될 금융을 가리켜서 부채금융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지분권, 주식을 줘서 상대방한테 돈을 융통을 하는 방식, 이건 갖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주식을 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앞으로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상승 때문에, 주가의 상승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배당이득, 이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분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 하나하나 내용 상당수를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 일단 이건 목차에 관한 부분이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분금융 중에서 어려운 거, 조인트벤처라고 하는 개념, 부동산 신디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조인트벤처도 그렇고 신디게이터도 그렇고 뭔 소린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근데 분류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금융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때 조인트벤처라는 형식을 취하거나 혹은 어디에 부동산 신디게이션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고, 망하게 되면 어떻다?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조인트벤처 신디게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도 없고, 이걸 알아버리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일단 조인트벤처 신디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것이 리츠라고 하는 것, 해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리츠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 개발 등을 해서 어떤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배당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소위 리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29회 때 다음 중 지분금융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따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리츠 하나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츠라는 것을 답으로 구성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리츠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할 텐데, 그걸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다만 30회 문제는 약간 의미를 물어봐서 딱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츠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요즘에는 펀드라는 것을 판매를 하죠. 사실은 이제 펀드하고 리츠는 같은 겁니다. 펀드하고 리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이에요. 유치한 자금을 가지고 70% 초과해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리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70%까지만 어떻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자산, 회사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펀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츠 펀드 같은 개념인데 중심축은 리츠가 되겠고, 그러면 공무원 증자, 어려울 얘기 아니죠.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증자를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거기 주식을 배당을 받겠죠.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회사에서 그 원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저당 대출, 이체 증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당의 유동화 파트에서 따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자, 우리 한번 민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전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지상권, 전세권 등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 갚지 않게 되면 집주인한테 경매 청구해서 이것을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를 저당권 제도라 부르는데, 은행에서요 대출을 해주고 나서 저당권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은행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이익은 은행이 먹으면서 투자자에게 이 저당권을 일부를 팔아버립니다. 이걸 저당 대출 이체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MPTS T자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셔야 돼. 그래서 이 T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원문이 있는데 외우기 편하게 MPTS는 투자자가 각종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자 저당대출 이체증권 혹은 자 지분금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뒤에서 MPTS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위체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목차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부채금융이라고 해서 모기지 파이낸싱,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거죠.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을 다 다시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부채금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돈을 융통하는 입장에서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채금융.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B라고 하는데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자 우리 이거 이렇게 외우죠. 나중에 이제 MBB하고 MPTS를 구분하는 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영문이다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따라서 약간 용어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저당권을 담보로 일정한 금융을 유통을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투자자한테 빌리게 되는데, 이때 자 아까 MPTS라고 하는 것은 지분권 자체를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아예 전부를 이전을 해주는 것. 은행에서는 수수료 받고 떨어지는 구조가 MPTS라는 개념이 되겠고, MBB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와 다르게 뱅크,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MBB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저당의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MBB로 발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가 MBB를 돈 주고 사거든요. 대신 은행에서는 이 저당권 자체를 은행이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투자자가 지금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빚을 갚지 않거나 못하거나 등등등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을, 원금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MB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나중에 저당이 유동할 때 다시 설명드릴 주제인데,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저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은행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투자자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에다가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돈을 융통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은행에서 아예 지분권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을 MPTS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일정한 이익만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을 MBB. 그래서 뒤에서 이제 따로 이 설명드릴 주제이긴 한데, 요거 갈 때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뱅크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MBB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투자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부른다? MPTS. 그래서 투자자가 이미 그 저당권을 사버린 꼴이기 때문에 혹시 자 채무자가 자 주택담보대출 받은 채무자가 혹시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누가? 투자자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MPTS, 그리고 은행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MBB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저당권을 사고 팝니다. 그때 전체 지분권을 아예 넘겨주는 방식, 이걸 MPTS. 그래서 이때 은행에서는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 불이행, 자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MPTS. 주식이 망해도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따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지분금융이라고 그랬으니까 MPTS도 지분금융의 일종. 이에 비해서 은행이 결국은 돈을 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자, 모기지 파이낸싱, 이건 뭐였어요? 모기지 파이낸싱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사람, 자 뭐죠? 집 소유자입니다. 집 소유자가 은행한테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되는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모기지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자 부채금융이고요.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이번은 은행이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그래서 결국은 투자자한테 원금 보장 등 이자 보장을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MBB라고 이렇게 해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거 듣고 버리실 거야. 자산 유동화 증권이 뭔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뭐냐면 기업에서요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는 직접 현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재산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을 하나의 재산으로 세팅을 하나 해가지고 그걸 상품화시켜서 파는 방식.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누가 샀다 하십시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분을 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가지고 있는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일정한 이익 또는 이제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을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그냥 돈 빌려서 신용대출 이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뭘 한다?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융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자산담보부, 기업보험 다 앞에 필요 없고 어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돈 갚아야 되는 거죠. 뒤에 앞에 이게 다 필요 없고 어음이라는 게 뭐야? 어음 부도난다고 그러잖아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거의 없지만은 수표를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가계 수표를 발행한다.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여행자 수표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그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어음도 마찬가지죠.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다? 그 돈을 갚아야 된다. 이것도 이제 소위 부채 금융의 일종.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이건 공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공법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자, 돈 좀 꿔줘. 우리 앞으로 주택으로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 결국은 주택상환사채는 현물로 돌려준다. 해서 다시 갚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 바로 부채금융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데 일단은 부채 금융 중에서 이 다른 건 빼버리고 FB 이렇게 대가리 따서 이제 외우게 됩니다. FB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부채금융. FB 들어가면 어떻다? 부채금융.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 이렇게 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실제 출제 이슈는 주택상환사채가 주로 이슈가 돼. 부채금융 중에서는. 그리고 지분금융에서 실질적으로 출제 이슈는 위츠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츠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배당을 해주는 그런 구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위츠는 지분금융이고 주택상환사채라는 게 뭐라고요? 회사채의 줄임말이잖아요. 회사에서 돈 좀 꿔다오 앞으로 주택으로 줄게.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면 뒤죽박죽 돼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접근해 갈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MPTS, REIT라고 하는 거. MPTS와 REIT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지분금융의 대표값이 되게 됩니다. 조인트벤처,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찌됐든 답이 되는 주제는 아니고 일단은 MPTS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온다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MPTS는 어떻다? 지분금융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가 REIT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지분금융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FB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부채금융. 그 중에 대표값은 사실은 주택상환사채 그리고 나서 메자닌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부채금융으로 시작합니다. 돈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채금융이 될 텐데 이 부채금융이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소위 지분금융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메자닌금융 두 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외우면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식이죠. 사채라고 나서 회사에서 자금을 융통하게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사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돈 좀 꿔줘라 이런만 좀 융통을 해다오 라고 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변제기 이르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 다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이고 또는 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회사가 잘 커진다라고 하면은 뭐로 주식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는 전환 사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가 전환 사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메자닌
매자님 금융의 일종이 되게 된다 해서 요게 좀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FB, 그 다음에 이제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치가 가장 대표적이고 MPTS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분금융 한 번에 안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일 힘든 파트가 이 금융의 분류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차라리 하나하나 조인트 벤처가 뭔지 또는 신디케이션이 뭔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좋을 텐데 시험에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 의미를 새긴다는들 영향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우리 한번 공식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사실은 제가 MPTS 투자자 MBB 뱅크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따 이제 CMO까지 나오면 가관들입니다. 이게 집단지성이거든요. 이건 외우긴 다 외워야 될 운명들이고 어떻게 외울 것인가? MPTS 투자자가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 이걸 MPTS MBB 뱅크 은행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가 된다? MBB고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게 뭐가 된다? MPTS라고 해서 금융면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택금융의 분류는 안 보겠고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색깔 보니까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26회, 29회 두 번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해서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하거나 등등등 그런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귀신처럼 알고 손을 내밉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셨네. 바로 국민주택 채권 사주십시오라고 국가에서 부탁을 합니다. 국가에서 자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뭐라고요? 바로 돈 구워달라고 하는 개념. 이게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요? 예, 허가 신청할 때요. 채권 매입 안 하면 허가 신청 안 내줍니다.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 신청 안 해줘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채권을 매입하지 않게 되면 이전 등기가 안 돼요. 이전 등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때? 그런 등기를 하려면 바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돈을 다 여러 가지로 끌어들여서 어디다 넣냐면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데다가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모은 돈을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이라든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리모델링 이런데 이 돈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너무 유치해요. 내용은 되게 복잡해요. 원래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용도는 이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용도는 이하. 용도는 뭐라고요? 소규모 주택.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은행에서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택도시기금에 맡겨진 그 돈을 위탁 받아가지고 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하고 등등 할 때 은행 직원들이 겁나 까칠까칠해. 지도 있냐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주택, 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런 데만 쓰이게 된대서 이런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26개, 20개 두 번 다 다음 중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용도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국민주택 규모 이상 해서 틀리게 뽑아주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고 해서 또 틀리게 뽑아주게 됩니다. 루틴화되는 거 해서 자, 요 정도가 금융의 분류 등에 관한 주제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다시 갑시다. 지분금융이라고 하는 거. 지분권 자체 지분권을 줘가지고 원금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낸 사람한테 원금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 리츠 펀드 이런 것들이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MPTS라고 하는 거. 투자자한테 원금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 이걸 가리켜서 부채금융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이제 지금 지분금융이고 부채금융은 FB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랬었고요.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바로 부채금융의 유형.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사채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매자님 금융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금융의 분류.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은 무조건 소규모 주택. 그 상징값이 뭐가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 또는 리모델링 이런 데만 쓰이는 것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용도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 자,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자, 30회 때 문제 너무 어렵게 나와서 자, 이게 앞으로 무난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얘는 개념 자체가요. 개념 자체가 소위 부채 금융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발전소, 자, 요 근래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시끄러웠던 게 아랍에미리트라는 데다가 한전에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요, 자, 몇 년 단위긴 하지만 뭐 40년, 50년을 묶어서 하는 거지만 50조 뭐 이렇게 금액 자체가 어마무시해.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만약에 한전을 믿고 대출을 실행해 줬다 하십시다. 개판돼 버립니다. 뭐가? 한전이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한전 입장에서는 그 대규모 사업을 하다가 은행 대출금을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버리면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한전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이렇게 대규모 자본이 들고 자,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실패하게 되면 회사가 무너져 버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일반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요 못합니다. 왜? 만약에 이 사업 한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뒤지게 열심히 해서 회사를 이만큼 이루고 왔는데 이 사업 한 번 잘못했다가 쫄딱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자. 금융기관에서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금리가 일반적인 기업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금리가 아주 세요. 그래서 자, 금리가 센 대신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 개별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를 가리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S라는 회사가 있어요. P라는 회사가 있어요. C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들이 결합해서 SPC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를 만듭니다. 얘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원전 건설할 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 투자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S라는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P라는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C라는 회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쫄딱 망하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해.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은 SPC라고 하는 독립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특수법인을 SPC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특수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 개별 회사 차원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 노무현 정부가 헷갈리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구나.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무현에서 이명박 넘어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거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저축은행에서 자, 금리를 뭐 6%, 7%, 8% 주고 있던 소비자한테 주는 건데 거기서 이익이 얼마? 20%, 30%가 남아야지 직원 월급도 주고 저축은행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제1금융권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고 있는 자, 저축은행에서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자, 금융 소비자들한테 자, 이 예금을 유치하려면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되고 높은 금리를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때 얘들이 어디다 투자했냐면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저축은행에서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은 수백억 또는 수천억짜리 이 프로젝트에다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걸 대출자를 몰라요. 이게 어려워. 대출자, 차입자. 뭔 소리냐면 대출해주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대출자. 금융기관을 대출자로 부릅니다. 이게 제일 짜증나. 그 말이 그 말 같거든. 차입자라고는 요거 차입자는 빌리는 사람. 요건 대충 이해가 되는데 대출자게 되면 대출을 받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짜증이 나. 용어. 그래서 대출자는 금융기관이고 차입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자는 일반 기업 금융보다
자, 프로젝트 금융대출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어떻다? 위험도 크다. 그래서 노무현에서 자,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수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 개발이 분양이 안 되고 개판이 돼버리니까 저축은행에서 자, 가입하신 분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노무현 이재명 정부에 걸쳐서 일어났던 저축은행 사태이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알게 되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 최소한 얼마? 5천만 원은 보장을 한다. 그러나 그 넘는 금액은 은행이 망하거나 했을 때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금융제도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해서 자, 하여튼 수익성, 고수익, 고위험,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게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자, 그래서 차입자, 대출하는 회사 입장에서 제가 아까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결합이 돼서 얘들이 어떻다? 차입자가 되게 된다. 그럼 굳이 뭐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건설한다. 한전,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이런 세 개 회사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든다고요. 형식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한전이 또는 포스코가 대림건설이 개별적으로 어떻다? 거기다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는 관계.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먼저 비소구 금융, 용어가 어려워.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차입자는 특수 법인이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이 돈을 은행에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지금 이제 개별 사업자는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소구 금융. 원래 출발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비소구 금융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게 위험 부담이 자꾸 커지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면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도 조금씩은 책임을 져라. 전체를 너네 개별 기업한테 대출을 갚으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조금은 책임을 져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이걸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기본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자,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슈, 부외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부채가 아니다라고 한 얘기예요. 자, 우리 아까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재무제표에다가 수익, 부채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굳이 갚아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다?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걸 줄여서 부외금융이라고 부른다. 다시요. 갚지 않아도 된다. 비소구금융. 갚아도 아주 미미한 정도에서만 갚는다. 제한적 소구금융.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다? 기업의 재무제표상에다가 부채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다. 뭔 소리냐? SPC란 이 독립법인에서 원전건설 등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렸다. 아마 계산의 편에서 300억을 빌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억을 빌렸다. 그러면 S라는 회사가 100억, P라는 회사가 100억, C라는 회사가 100억 이런 식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비소구 제한적 소구금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소구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세팅이 됐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이 S라는 회사의 기업의 재무제표,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의 기업의 재무제표는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부외금융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제도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 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고. 이게 위험 부담이 크고 망해버리면 온 그 회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원전 같은 그냥 큰 마진이 남기게 되는 그런 사업 등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절대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SPC라고 하는 바로 특수법인의 설립을 자 지지하고 격려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큰 돈을 벌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이 특수법인이 개발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우리가 이제 개인에 있어서는 소득세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법인에 있어서 소득세 준하는 개념이 법인세라는 개념이 되는데, 소득이 있어도 다 좀 소득이 된 세금은 법인세 좀 깎아주게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덩치 큰 거 뭐 사다 보면 취득세라고 하는 거 내야 되는데 좀 SPC라고 전제하면 다 좀 깎아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건 저거죠. 결국은 뭘 하자는 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SPC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 안 그러면 사업 진행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 근래 이제 뭐 외곽 순환도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발론 공부할 때 뭐 BTL, BTO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기 일개 회사가 그 사업을 혼자 추진하다가 외곽 순환도로 하나 뚫다가 중간에 그 융통이 안 돼서 회사 망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낭비거든. 그래서 이렇게 결합된 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많이 해라 해서 취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이 주제가 29회 때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SP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제가 많이 본 건 아닌데, 눈먼 돈입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완전 눈먼 돈처럼 활동을 해야 해요. 봐봐요. 내가 개발 회사인데, 은행에서 뭐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뭐 담보대출, 신용 갖고는 거의 택도 없고, 부동산 등을 다 걸어야 돼. 그래야 대출을 해줘. 근데 덩치가 겁나 크고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은 성공하면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회사, SPC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다 은행에서 대출, 물론 금리가 세긴 하지만은 대출도 크고 등등등.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는 이 사람들이요. 사업은 별 관심이 없어. 사업이란 게 뭐 성공을 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아까 우리 저축은행 사태를 예를 들었는데 일단 돈을 땡겼어.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성공 안 해도 어떻게? 집은 월급 줄 수 있잖아. 내 월급 받아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개판이 돼버립니다. 눈먼 돈이 되는 거야. 남의 돈. 그럼 이제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저축은행 탕구 직원하고 내고 하는 거야. 너한테 얼마 띄워줄게. 우리 밀어줘라. 아니 실제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입장에서 이 관점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도 위탁관리계좌 제도의 운영이라고 해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제도, 에스크로우 제도는 가끔 인터넷 쇼핑몰 등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이트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손님께서, 고객께서 물건 받아야지 실제로 은행에서 이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 전에 잘못 설정한 거, 에스크로우 이거 설정을 잘못 한번 눌러봤다가 난리가 나요. 왜냐면 고객이 저한테 뭘 했어요? 자,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분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이걸 설정을 체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요, 그 매출이 나와도 돈을 안 줍니다. 안 줘요. 더럽게 안 줘요. 더럽게 안 주고 한 2달, 3달 있어야 줘. 왜?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인터넷 저기 보면 똑같잖아. 인터넷에서 클릭질 해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사면은 꼭 뭘 해야 돼? 구입 확정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 아니 택배 오고 나서 그 상품명을 쓰고 말고는 자기 자유 선택이지만은 구입 확정을 눌러줘야 돼. 근데 대다수 소비자들이 구입 확정을 안 눌러. 이유는 귀찮아서. 물건 왔으면 됐지. 제일 반가운 손님 택배 아저씨 왔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굳이 인터넷 사이트 가서 잘 구입했어요. 물건 왔어. 이거 할 필요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이제 작은 금액들의 경우는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눌러진다.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이게 한 달, 2달씩 걸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뭐라고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제도. 이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제도는 뭐냐면, 자, 지금요, 누가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한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럼 SPC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 독립법인에서, 특수법인에서
이 대출금을 받을 계좌가 있어야겠죠? 뭐 현금 받아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계좌라고 하는 것을 누가? 금융기관이 통제를 합니다. 금융기관이 통제를 한다고요. 이제 여기서 뭐 공사를 좀 했으니까 공사비 일부를 지불해야 되겠다. 예, 금융기관 사인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다 빼돌리고 튀어버리거든. 그래서 에스크로 어카운트, 독립적인 결제 계좌라고 하는 것은 입출금 할 때마다 진짜 이게 꼭 필요한 용도인지, 진짜 개발에 관련되는 것인지, 혹시 딴 데로 돈을 빼돌리는 것은 아닌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독립적인 결제 계좌의 운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뭐가 된다? 바로 돈 가지고 튀어버릴까봐, 통장에 입금하면은 대출금을 가지고 얘들이 맛있는 거 다 사먹어버릴까봐 그걸 믿지 못해서 독립적인 결제 계좌를 개설해서 출금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아직 개발 사업 다 진행도 안 됐는데 이익부터 먼저 배당을 한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개발 비용부터 먼저 출금을 하도록 한다,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위험 분산 대책이 되게 된다. 나머지는 이제 좀 어려워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한테 국민은행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300억짜리 프로젝트에서 250억을 대줄 텐데 너네도 한 뭐 15억씩 또는 20억씩 일부를 토해내라. 그래야지 우리도 믿고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자기 자본의 투입 비중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인화 요구. 해서 이게요, 어떤 식이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시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주인공이 시행사야. 원래 총괄 하는 게 시행사고 실제 노가다 삽질을 하는 게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만드는 레미안 아파트라고 하는 걸 보면 그때 삼성물산 레미안 아파트의 취지는 뭐냐면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PC라고 하는 특수법인에 있어서 혼자서 직접 건물도 짓고 혼자서 분양도 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 또 지들 마음대로 돈 빼돌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행 업무에 대해서는 자, 권력과 이 자금 등에 대해서 자, 좀 통제하기 위해서 법인화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인이 안 되고 법인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 대한 책임 준공 의무를 부여한다. 뭔 소리냐면 이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다고 했을 때 시행사에서 시공사한테 자, 노가다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시멘트 값도 지불을 해야 되고 등등등 하게 될 텐데 이때 자, 이 돈 받았던 애가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전체 공사비를 받은 게 아니라 뭐 20%, 30% 이렇게 나눠서 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중간에 얘가 시공사에서 한 70% 받은 상태야. 70% 받은 상태인데 돈이 잘 안 들어오네. 돈이 안 들어오네. 공사 안 할래. 들어 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하고 이렇게 시공을 담당한 회사하고 각서를 받는 거예요. 설령 중간에 일정한 비용, 공사비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더라도 공사는 일단 완공하도록 한다. 이런 각서들을 받는 방식. 그러면 중간에 얘가 문제가 되더라도 어떻다고요? 나중에 분양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지연이 됐을 때 사업권 포기를 하겠다. 이런 식의 각서 등을 받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개별 기업자에게 이런저런 부담을 부여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는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까다로워 해서 여기까지가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별 기업천의 신용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런 것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또 대출해 준다 할지라도 너무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원전, 조선소의 건설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개별 기업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기업이 결합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이걸 소위 이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등에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위험 아주 높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이익도 다 그만큼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자 입장에서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부외금융,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법인세,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있다. 요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자, 금융기관 등에서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위탁관리계좌라고 하는 거, 에스크로 어카운트 길드를 운용을 해서 이 통장에서 들어온 돈, 나간 돈을 하나하나 다 통제하겠다. 그 외에 개별 기업에게 일정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신용 보강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요렇게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다. 뭐 요 정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2년에 또는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까지가 조금 좀 짜증나, 딱딱 안 떨어져요. 이게 저희 학개론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 그 다음 하나만 더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대박이야, 대박. 지금 작년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구성이 돼서 29회 30회 문제가 약간 특이한 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에 주어진 데이터만 외우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자,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거, 위츠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원래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법에서 1년에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자,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우리 위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지분금융의 일종이다라고 전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 가지고 있는 돈을 위츠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나는 주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잘 해서 돈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배당 이익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주식의 일종으로 보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위트는 어떻다? 주식의 일종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게 실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법인이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물 짓는 걸 전문으로 하는 애들한테 위탁을 해서 자, 이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 모아요. 투자자한테 돈을 모아,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모아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 관리 회사라고 하는 데다가 이 돈을 맡기면서 야, 너네가 개발해봐라. 우리는 자, 어떻게 돈 모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운용은 너네가 담당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자, 그 다음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의미가 될 것이고, 이때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돈 받은 걸 갖고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 운용을 하는 회사를 가리켜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서 이거 실제 직원 둬가지고 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것을 실체 회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비해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자, 명목상 자, 법인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위탁을 받은 자산관리 회사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소위 명목 회사라고 부릅니다. 해서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와 다르게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리켜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근데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면 얘들이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구조 조정용으로 내놓은 그 물건만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 둘의 차이를 내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다? 같은 것이고, 첫 번째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라고 하는 거. 실체 회사라고 한다면 직원 둡니다. 상근으로 직원도 두고요, 지점도 두고 직접 그 직원을 고용을 해서 직접 개발 등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정의 볼까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이걸 이름하여 실체 회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 뭐 삼성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성이라는 기업에 누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삼성이 직접 물건 만들어서 팔기도 하게 되죠. 굳이 해석하면 어떻다고요? 이런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개념이 될 테고, 가끔씩 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가봐야 되죠. 요 근래 지금 뭐더라? 저기 제주도에서 삼다수 있죠. 삼다수 있었고, 또 무슨 물 하나가 또 나왔는데 무슨 용다수인가? 용담수인가 하는 물이 나온대. 용담수. 근데 둘 다 같은 물이에요. 삼다수하고 용담수가 같은 물이라고. 제주도 지하수라고. 근데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 마진 남기는 게 삼다수예요.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이제 제주도 곧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하수 자꾸 빼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 거기에 이제 해수가 들어갈 테고, 지하수 라인에. 그럼 제주도는 계속 붕괴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봐라. 집안 붕괴 발생하지 않는,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이 삼다수하고 용담수는 사실 똑같아요. 같은 물이라고. 근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운용을 하게 되면 이게 삼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이제 제주도하고 협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그 물을 오리온이라는 간판으로 팔게 되면 그게 용담수가 된대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제주도하고 뭐라고 내고를 했었냐면, 우리는 이 물을 받아서, 원수를 받아서 육지한테 안 팔고 중국 가서 팔겠다. 그러면 삼다수하고 트러블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아니, 삼다수는 한국에서는 팔고 용담수는 어디 가서 중국 가서 팔겠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온에서 그냥 육지에다 팔겠다라고 마음을 바꿨어요. 시장 조사해보니까 안 됐겠지. 중국이 물장사가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엊그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위탁관리 위탁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라고요? 자산관리회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개발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 얘는 쩐주만 돈만 모아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자체 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던 데 비해서,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상근 임직원도 둘 수가 없는 회사를 가리켜서 바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걸 소위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만들고 지랄이야? 예, 이렇게 하면 법인세 감면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 못하더라도 돈만 모으게 되면 일정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근데 정부에서도 이런 거야. 이런 걸 자꾸 만들라 이거야.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몇몇 업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대림사나 뭐 이런 데 몇 군데 맡기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이 분산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안 터져.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위츠 제도, 이게 한 3년 4년 이때부터 법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법정 부동산, 이게 이제 기업에서 구조 조정용으로 내놓은 부동산에 한해서 다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뭐라고 한다?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얘기 되게 길게 했는데,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 상근 임직원 두는 걸 뭐라고 한다? 실체 회사. 상근 임직원 두지 않고 이 개발 관리 업무 등을 따로 다른 자산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명목 회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것이, 자, 요거 좀 이따 이제 보겠구나. 하여튼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실체회사, 명목회사, 요게 하나 이슈가 됐고요.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실체회사는 명목회사는 물어본 문제. 나중에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립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 숫자를 외우셔야 되고,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문제 한 3분의 1을 물어보는 게 5, 7에 35입니다. 5, 7에 35. 5, 7에 35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5 곱하기 7은 35잖아요. 9구당 5, 1은 5. 근데 5, 7에 35. 외우는 방법.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최초 설립 자본금 5 이상.
법의 규정이 되어 있다. 최초 5억 이상은 갖춰야 된다. 근데 6개월 지나게 되면 얼마? 70억 이상. 이게 뭐라고 부르면 최저 자본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애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 5억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6개월 지나게 되면 이게 최저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 사이에 돈을 추가적으로 모아야 돼요. 얼마? 70억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뭐 굳이 해석하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지 뭐 개발 사업이네 뭐네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같아요. 5, 7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설립 자본금은 얼마? 3억 이상. 그리고 최저 자본금은 얼마? 50억 이상. 뭐 요거 가지고 특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5억에 3억 이 문제로 거의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근데 지문 속에 한두 개 나왔던 것이 70억 그리고 한 번이가 나왔던 것이 50억이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7에 5억에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은 어떻다? 3억에 50억이라고 하는 57에 3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9회 때 나왔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금액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는 설립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5억짜리 부동산을 내놓고 이렇게 설립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요. 꼭 반드시 현금으로 그 돈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다 정리하게 되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 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 회사. 그래서 얘들은 자산관리 회사에 어떻다 이 개발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을 얘기한다. 한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은 둘 수 있고 지점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설립 자본금 처음 출발할 때 57에 35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거의 다 이걸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29회 30분 문제가 좀 독특했는데 29회 때 문제에서는 이 얘기를 다 깔아주면서 특이하게 지금 이걸 하나 넣어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물 출자이어서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걸 고르셔 답을 뽑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 4개는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깔아버리는 거예요. 4개. 그래서 그동안 안 나왔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 4개는 너무나 유용화된 지문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5절에 35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0회 때 나왔던 것은 실체 회사냐, 명목 회사냐라는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31회 때는 보나만 또 57에 35,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이 전문 인력 한번 듣고 버리시면 돼. 시험 지문 중에 전문 인력의 자격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개공 또는 기업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 인력의 예시값입니다. 그래서 지문 5절에 35 실체에서 명목회사 하고요. 꼭 지문 하나 집어넣을 때 그때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런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실무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 전문 인력의 또 그 얘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뽑아내고 또 자산관리회사의 운용 전문 인력의 자격을 논할 때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기업공인중개사,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 이렇게 쌓여야 돼요. 다 필요 없고 일단 실체에서 명목회사 57에 35 일단 이게 거의 세팅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 문제를 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 틀은 57에 35하고요. 실체회사, 명목회사라는 개념만 세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